감사합니다. 저는 한의사 이유재입니다. 먼저 여기 성음교회를 저를 처음 인도해 주신 한미라 집사님과 이런 좋은 자리에서 제 짧은 지식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러면 뭐 특강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제 가벼운 지식인데 재밌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 죽을 죄를 하나 졌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하나 졌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시를 한 거지만 오타가 있어요. 성음교회인데 성흠교회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한약방을 하셨습니다. 전라남도 곡성에서 외할아버지께서 한약방을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한약방이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가 라이선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배워서 어깨너머로 배워서 하고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 제 외가댁에 가면은 주는 간식이 큰 대추, 굵은 대추 뭐 이런 걸 간식으로 먹고 감초 썰던 외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게 뿌려야 저의 근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친형님께서도 경기도 오산에서 이정재 한의원을 하시고요. 저도 지금 현재 강남 지금 압구정 쪽인데요. 신사동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영향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도 한약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몸이 약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라고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원서를 낼 때 제가 한의학과를 접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한의사가 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아라던가 뷰티 쪽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한의사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졸업을 하던 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한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에서 개원을 하고 1년쯤 됐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그 따뜻한 곳에서 여행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주도가 일단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현찰이 너무 잘 돌아. 야, 이런 데 와서 내가 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해안도로가 너무 좋아요. 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신앙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하고 오직 이기적인 그런 생각만 있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딱 둘러본 다음에 광주에서 딱 1년 정도 한의원 한 다음에 한의원을 옮깁니다. 제주도로 갔죠. 제주도 가서 누군가는 되게 모험을 즐긴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주도는 또 다른 곳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의 섬처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들이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제주도 한라산에는 호랑이가 없답니다.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녁에 잘 운대요. 모든 아이들은 잘 웁니다. 모든 아이들은 잘 우는데 제주도에서는 호랑이가 없기 때문에 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기운을 보충을 하는 게 침을 맞는 거랍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소아들 침 놓는 걸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3개월, 6개월 돌된 아이들한테 침을 놓는다는 생각은 처음 했어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가 왜 애들 침을 놔? 침도 어떤 침이냐면 똑딱똑딱 해가지고 혈자리를 자극하는 침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그런 아이들이 5명, 10명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소아과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귀를 들이게 된 거죠. 어떤 때 아이들이 열이 나는가? 어떤 아이들이 건강하게 되는가? 아이들은 왜 감기를 걸리는가? 그러면서 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쌓은 지식을 가지고 제 스스로의 건강도 적용을 해보고
저에게도 애가 둘이 있는데 우리 애한테도 적용을 해보고 많은 걸 적용을 해보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잘 접목하면, 잘 다스리면 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진맥도 잘 안 잡힙니다. 그런 아이들의 어떤 상태라든가 병증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한의사는 굉장히 훌륭한 한의사라는 게 저희 한의학계에서는 하나의 정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제가 접한 게 아이들이 열이 나서 엄마들이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이 나면 엄마들은 당황을 합니다. 겁이 나죠. 그래서 찾는 게 해열제입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냉장고라던가 이런 데 상비를 하고 있어요. 열이 나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첫 번째 발을 잘못 디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라는 것도 처음에 누가 어디에 인도했냐에 따라 참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기독교를 처음 접한 건 초코파이 준다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데려가고 크리스마스 때 할 게 없으니까요.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중산층보다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놀이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이나 이럴 때 먹을 걸 또 주고 재밌는 뭐 연극도 하고 파티도 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저는 좋았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씩 갔지. 진짜 제가 하나님을 접하고 한 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2007년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해에 제주도의 그 제일교회에서 다니시던 분이 저희 아버님 간병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 간병을 하시던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 교회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신도분들이 오셔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첫 번째 물음표가 생겼어요.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내가 하질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근데 돌아가기 전에 어찌 보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잡았을 뿐인데 무엇 때문에 왜 저분들이 오셔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찌됐건 목사님이 오셔서 2번 정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을 그 양지공원에 모시고 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나 1년만 교회를 다녀보겠다. 그래서 처음 제가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1년 동안 그 교회에 가는 길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저한테 행복하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나는 길이었어요. 제 아버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종교를 가까이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면은 흔들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들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열이 나니까 믿을 게 없어. 근데 어찌됐건 무서워. 공포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무섭고 공포가 생기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가 필요한데 엄마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이유 이런 걸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해서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 감기에 대한 거, 기타 등등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말이 저는 100% 다 맞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는 한의사고 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질 않아요. 여기 혹시 양의학적이고 어떤 의학적인 관점에서 제 말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제 말이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의 그냥 제 사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지만 제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데이터에 바탕을 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제주도에 처음 가서 저는 2002년도 겨울이었죠. 결혼을 하기 전에 그 동네에서 민원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받았어요. 제가 집에서 강아지를 한 10마리 정도 키웠거든요. 강아지를 한 10마리 정도 사무장하고 같이 키웠어요. 살면서.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강아지를 브리딩을 해가지고 도그쇼에 보내고 되게 좀 이상한, 그리고 제주도는 강아지 키우기가 좋습니다. 되게 자연도 좋고요. 관심을 갖다 봤는데 제 강아지 중에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강아지가 있어요. 검정색 슈나우저인데
올 블랙으로 굉장히 좋은 강아지였어요. 일본에서 도구쇼에서 1등한 강아지의 첫 번째 아들을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 되게 큰 거금을 주고 제가 사왔단 말이에요. 사와서 달라요. 다 모든 게 달라. 스테이 자세라든가 다 달라. 너는 꼭 도구쇼에 나야겠다. 한국 도구쇼를 휩쓸어 버려야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훈련센터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와 봤는데 그 강아지가 먹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겼죠. 그러다가 파보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아지가 떠나고 나니까 저는 그래도 그걸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왜 죽었을까? 왜 아플까? 이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던 걸 늘렸어요. 8마리, 10마리. 그래서 2군으로 분류를 했어요. 어떤 종류를 했냐면 코카스파니엘이에요. 코카스파니엘로 해가지고 2종류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쪽 4마리는 동물병원에를 지정을 해가지고 콧물이 나거나 여린 아이가 강아지도 기침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사도 놔주고 되게 약을 많이 주는 강아지. 한쪽은 그냥 방치를 합니다. 냅두는 거죠. 약을 안 줍니다. 필요하면 제가 어린이 감기약, 시럽제 이런 걸 줍니다. 2 강아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엔요, 약을 조금씩 주는 강아지들이 빨리 회복을 해요. 동물병원 다니는 강아지들 빨리 회복을 합니다. 어찌됐건 항생제를 맞고 기침 감기, 진해 거담제를 주사한 강아지들이 빨리 회복을 해요. 그런데요, 한 3개월이 나면서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약을 주지 않고 그냥 냅두게 방치했던 강아지들은 잘 먹습니다. 일단 잘 먹어요. 배변 상태가 좋아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약을 가까이 하고 주사를 맞았고 이런 강아지들은 애들이 모질도 안 좋고요. 일단 변 상태가 안 좋고요. 식사량이 작습니다. 여기서 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 강아지 중에서 죽는 강아지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약을 가까이 하던 강아지에서 죽는 강아지가 나왔는데 병명이 다 장염이에요. 종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염이에요. 장염으로 설사를 막 하다가 기운이 빠져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파보장염이라고. 그 파보장염이 2마리 강아지가 생기면 한 5마리 강아지가 생기면 1마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애견 하던 사람들은 조금 아는데 고구마를 태웁니다. 고구마를 막 태워가지고 그 숯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숯이 그 독성을 좀 해결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낫는 강아지들이 있는데 대부분 죽죠. 자, 그러면 기침이 걸려서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서 진해 거담제를 맞고 감기약을 주사받은 강아지가 왜 장염으로 죽었을까? 이게 그때 제가 느낀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맞는 항생제라든가 일련의 양약들은 쉽게 생각하면 골라서 안 좋은 것만 죽이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럼 그 약이 들어온과 동시에는 뭐가 생기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한 균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안 좋은 균만, 세균만 죽이면 좋은데 우리 좋은 유산균, 장내 세균 그러한 것들을 다 같이 죽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는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강아지들에게 결혼해서 아이 낳기 전까지 강아지를 많이 키웠는데 딱 주는 게 뭐였냐면 소총용탕이라는 걸 주기 시작했어요. 소총용탕이란 건 뭐냐면 한의학에서 감기약 중에 보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이 소총용탕이에요. 소총용탕의 베이스는 백작약인데요.
백작약이라는 것은 사물탕이 하나로 피를 보호하고 맑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 백작약을 기본적으로 깔려서 폐 기관지에 원천적인 에너지를 넣어주는 약이죠. 감기약인데 보약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그러면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주잖아요. 그거는 보호법, 보약으로서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고 사법입니다. 쉬운 말로 죽이는 방법이에요. 안 좋은 감기 바이러스도 죽이지만 좋은 것도 같이 죽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감기의 가장 간단한 감기의 시작이 치료 방법이 한의학에서는 소총용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양방에서는 항생제로 시작을 해요. 쭉 올라가다 보면은 마지막 암에 걸렸을 때 양방의 마무리는 항암제로 끝납니다. 항암제의 어떤 치료 확률은 사실상 책을 많이 보다 보면은 그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암 치료의 마무리에 가면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보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전대보탕을 암 환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십전대보탕. 이런 보호법과 사법의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직 미연 영역이 다 갖춘 아이들에게 보호법을 주느냐 사법을 주느냐는 이제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갖고 접근해야 될 관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주도에서 침을 놓기 시작해서 제가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한의원 한 3년 하면서 10만 육아 카페에서 총 해서 한 10,000건 정도 상담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데이터가 완성이 됐고 인터넷상에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게 되면 뭔가 다른 방법이고 효과가 안 좋으면은 사실 사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상담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시킨 대로 했는데 뭐가 안 맞아. 틀렸어. 당신 시킨 대로 했는데 우리 아이가 큰일이 났어.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제시했던 방법대로 엄마들이 해가지고 되게 좋은 반응이 있었고 다들 나중엔 제가 박수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열이 나는 이유는 90%는 체한 겁니다. 식체가 90%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체하면 열이 나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지 우리 몸에 방어막도 생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걸 기운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체하게 되면 그게 모두 스탑이 돼요. 방어막도 없어지고 에너지도 없어지고 비상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 열이 나는 겁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이 났을 때 그 열을 꺼버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열이 났을 때 그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게 좋을까요? 왜?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게 100% 좋겠죠. 그러면 열이 났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해열제가 좋을까요? 아니면 애가 오늘 뭘 먹었는지, 어제 저녁에 뭘 먹고 잤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먹는 걸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는 상비약으로 둬야 될 게 소화제예요, 소화제. 지금까지 해열제를 먹이는 횟수에 비례해서 아이에게 소화제를 먹였다면 그 아이는 음식에 대한 거부증이라던가 엄마 나는 왠지 이걸 먹으면 싫어요. 난 이거 안 먹을래. 이런 게 점점 없어지겠죠. 그 아이의 잠재의식에는 과거에 예를 들면 소세지라면 소세지를 먹고 체한 기억이 있다던가 크게 탈났던 게 잠재의식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먹어서 탈이 났을 때, 그래서 고열이 났을 때 소화제로서 그게 해결이 됐다면 그 아이는 그런 거부증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상비약으로 둬야 될 게 해열제가 아니라 소화제가 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생일날 잔치상을 받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
왜 그럴까요? 체해서 그런 겁니다. 예, 체해서 그럽니다. 심지어는 제가 하는 한의원에 그분이 한 4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중풍이 40대 후반이었는데 한번 오셨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잔칫날이었어요. 잔칫날 과식을 하고 돌아가신 일도 있고요. 근데 그분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소화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아이가 고열이 난다 했을 때 옛날 할머니들이 손으로 이렇게 배를 만져주잖아요. 그게 정말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이 날 때는 소화제를 가까이 하자. 절대 해열제라든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말자. 요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따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변증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이란 게 뭐냐면 아이들이 혹시 크려고 열이 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게 단지 크기 위한 것이다. 이유가 없는 거죠. 열이 나면서 아이들이 세포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좀 수그러들였다가 또 열이 나면서 쑥쑥 크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걸 변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체한 것도 했고 제가 변증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열이 나는 게 과연 꼭 나쁜 걸까요? 열이 나면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들이 보는 앞에서는 시련과 고통이 있겠죠. 아이들도 고통이 있겠죠. 근데 그 고통이 굉장히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유명한 사람인데 괴테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감으로 가는 통로 중에 하나가 시련과 고통 그리고 고독이라고. 아이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이 나야 돼요. 한 번씩 열이 나야 됩니다. 열이 나고 이겨내고 또 열이 나고 이겨내고.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고통 없이 난 처음부터 잘 살았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재산을 얼마를 줘가지고 난 그걸로 먹고 살았고 지금도 그걸로 먹고 살고 어라? 마누라도 잘 만났네? 그래서 마누라도 또 잘 살고 아유 얘가 태어났는데 영화배우가 됐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다 보면은 구구절절 사연이 있어요. 제가 강남에서 한의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고요. 수면제를 복용을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없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저랑 이야기하고 상담을 할 때 심지어는 제 앞에 와가지고 제 남편이 언제 죽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이런 걸 극복을 함으로써 점점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가 열나는 건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소화제를 가까이 하세요. 그걸 배를 만져주시고요. 과연 뭘 먹고 체했는지 이걸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애들 엄마 정도 되는 연령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신 분도 계시니까 그걸 한번 바꿔서 말해 볼게요. 지금 현재 나이가 40대, 50대 그리고 60대라면 가장 핵심은 뭐냐? 하루 중의 핵심은 소화예요. 소화. 내가 많이 먹었는지 지금 현재 소화가 됐는지 내가 먹은 음식을 이겨내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지 가장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먹은 게 너무 심했어. 부대껴. 소화가 안 되네. 나 화장실 못 갔어. 이런 건 현재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했을 때 그런 날은 외출을 할더라도 감기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소화가 잘 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무리를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났어요. 그럼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열감기라고 합니다. 열감기. 그 신생어입니다. 신생어 열감기는. 감기 열감기래요. 열감기가 요즘 유행이다. 그럼 열감기는 어떻게 치료하냐? 뭐 해열제 또 항생제를 처방을 하겠죠. 자, 그래요.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한의학에서는
따뜻한 게 있어요. 자, 따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생강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따뜻하죠. 계피 따뜻하죠. 그 다음에 치자 발이 삐어가지고 발목이 삐어가지고 치자물 뭐 이렇게 딱 감싸고 하잖아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열이 나 삐어서 열이 나는데 그걸 붙이면 시원해지거든요. 차갑죠. 한 방에 이렇게 한열의 구분이 있어요. 양방에는 한열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해열제를 많이 먹었어. 항생제를 처방받았어. 그랬더니 얘가 설사를 해. 아이의 속이 냉해진 걸까요? 따뜻해진 걸까요? 냉해진 거겠죠. 그렇죠. 냉해진 겁니다. 자, 암 환자의 공통된 특징이 저체온증에 기인한다는 논문의 결과가 있어요. 체온이 아이의 배가 따뜻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신욕도 하는 거고 단전호흡도 하는 거고 늘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항생제 해열제를 많이 먹어서 속이 냉해져 버리면 그 아이는 장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건강해지는 걸까요? 어찌됐건 조금 몸이 약해질까요? 약해지겠죠. 그래서 항생제 해열제를 처방받더라도 최소 수량만 복용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이 먹이지 마시고요. 한 번은 그 연말에 되면 그 때려 오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걸? 몇 번 병원에 와가지고 뭐 됐는지 때려오는 분이 있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1년 12달 콧물이 났다. 항상 흰 콧물이 나요 걔는. 자, 콧물이 나는 아이 속은 냉한 걸까요? 따뜻한 걸까요? 냉한 겁니다. 차가운 거겠죠. 차가우니까 흰 콧물이 계속 줄줄 나는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1년 12달 약을 먹였죠. 그 아이는 1년 12달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뭐 이런 걸 처방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한때 제주도에서 가장 잘 되는 진짜 핫 한의원이었어요. 정말 뜨거운 한의원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한의원이 제 자랑 같은데 토요일 날은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서서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되게 뜨거운 한의원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조선 한의원 하면은 너무나 유명했어요. 그게 유명했는데 그 베이스가 뭐였냐면 성장 클리닉이었어요. 키 클련 아이들. 제가 성장 발달에 관심을 가진 건 크다만 제 키가 한이 되기도 했지만 제 키가 한이 되기도 했지만 참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장 클리닉을 했는데 그래서 뭐 성장 관련된 약도 만들기도 하고 뭐 식약청 허가를 받아서 뭘 하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그 한의원에서 성장 관련해 가지고 제 데이터를 냈어요. 데이터를 냈더니 1년에 3개월 이상 감기약을 복용한 아이들의 성장 발달, 쉬운 말로 키가 한 절반 정도 크더라고요. 보통 아이들 1년에 5, 6cm 커야 되면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한 아이들은 2에서 3cm밖에 안 커요. 자, 키가 그 정도 안 큰다는 건 뭐겠어요? 뼈가 어떻다는 걸까요? 뼈의 발달이 안 좋은 거겠죠. 살이라든가 근육의 발달도 안 좋은 거겠죠. 그러면 오장육부,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장기는 굉장히 작잖아요. 5세, 6세, 7세 점점 커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사법에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이 발달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 클리닉이 유명해졌는데 제가 했던 방법은 별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장 클리닉 하면 일단 노하우인데요. 결제를 길게 받아요. 6개월씩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3개월이나 6개월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점점 감기약을 끊게 만들어요. 비염 감기약을 끊게 만들어요. 비염도 한약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 어때요? 비염약 안 먹게 되겠죠?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도 안 먹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소화 안 된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보약을 줘요.
아이가 가장 필요한 게 지금 현재 뼈, 살 등등 보약인데, 보약을 받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구분하면은 탁한 약이 있고 맑은 약이 있어요. 맑은 약은 기가약입니다. 먹으면 확산이 되고 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흡수가 빠르죠. 일단 먹으면 힘이 나요. 대표적인 약이 인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탁한 약이 있어요. 약간 걸쭉해. 그런데 이제 모르신 분들은 이 원장님 나 보약 지었는데 왜 이렇게 희물떡한 약을 줬냐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약이 인삼도 많이 들어가고 좋은 약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희물떡하고 걸쭉한 약은 뭐냐면 혈가약이에요. 그건 숙지왕, 백작약, 당귀 이런 게 들어간 거죠. 그런 약들은 피로 가는 겁니다. 진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숙지왕이라든가 이런 걸 다량 넣어서 지어주면 보약이니까 좋은 게 아니라 설사를 내버리죠. 흡수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 기혈, 혈가 쪽으로 갈 것인가 기가 쪽으로 갈 것인가, 얘가 소화가 약한 것인가 아니면 호흡기가 약한 것인가, 타고난 게 검고 피부도 건조하고 신장의 호르몬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저녁에 밤을 잘 못 자는 예민한 아이인가, 이렇게 크게 구분해가지고 약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길게 결제를 받고, 그리고 소화제라든가 감기약, 비염 치료, 아이들의 약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요 아이들은 잘 큽니다. 정말 잘 커요. 그러면서 저는 인기도 있고 명예가 됐죠. 제가 했던 방법은 별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실입니다. 약에 노출이 안 되게 만들 것, 체한 걸 잘 치료해 줄 것, 열이 날 때 소화제를 가까이 할 것, 감기 걸렸을 때 소총용탕을 먹일 것, 아이가 잠을 잘 못 잘 때 집에 불을 일찍 끄게 만들 것. 간단해요.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아이가 선생님 저희 애는요 저녁에 잠을 잘 안 자요. 그렇군요. 그래요. 어머니는 몇 시 주무세요? 저는 뭐 드라마도 좀 보고 그러면 11시는 돼야. 그러지 마시고요. 9시에 우리 다 같이 불 한번 꺼봅시다. 그 아이는 잘 자게 됩니다. 또 근데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이렇게 푸시를 하면서 사실상 안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커피를 처음에 접했던 건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는데 나도 엄마한테 그랬죠. 한 잔만 주라고. 나도 이거 먹고 싶다고. 냄새가 향기가 너무 좋다고. 머리 멍청해진다고 먹으면 안 된대요. 너는 공부해야 되는데 머리가 멍청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안 먹어야겠다 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6학년 때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1,600원을 주었어. 1,600원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뭘 샀냐면 커피 믹스를 샀어요. 그 당시에 제일 처음 한 도전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못 먹게 하는 커피를 1,600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너무 기뻤어요. 커피 믹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메이커도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이상했어요. 되게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그걸 몰래 하루에 하나씩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너무 맛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요 따지게 돼요. 왜 너는 먹으면서 난 못 먹게 하지? 이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엄마 아빠는 저녁 11시 12시에 잠을 자면서 왜 나한테는 9시 자라는 거냐? 왜 쇼프로를 보고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나한테는 방에 들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은 별다른 게 아니고요. 체한 거, 그 다음에 열이 나는 거, 그래서 열이 나는 거, 감기 걸렸을 때 소총용탕을 먹이면 대신 처음엔요 낫는데 한 2주일 걸려요.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감기 걸렸을 때. 소총용탕은 뭐냐면 계속 폐 쪽으로 보약을 주는 거예요. 어떤 약? 보약인데 성질이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하죠. 따뜻한 약을 계속 줘요. 스스로 이겨나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걸 줄 것. 그러면 처음엔 2주 걸려요. 한 달 걸렸던 애들이 나중에는 일주일로 줄게 되고 3일로 줄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엄마는
얘 오늘 콧물 나네? 소초용탕 먹여야겠다. 뒤돌아서 뭐 하다가 잊어먹었어. 근데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애가 감기가 나갖고 옵니다. 정말 이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갖 화살을 많이 받았어요. 이비인후과 의사부터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이치가 있냐. 심지어는 제가 온라인 카페에서 상담을 할 때 막 카페 상담을 하고 있으면 쪽지가 와요. 응? 나야 누군데, 나 백병원 누군데, 보약이나 팔지, 너 뭐 하고 있냐. 그럼 예, 죄송합니다. 보약이 잘 안 나가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번씩 면역력이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한 번씩 아프면서 면역력이 강화가 돼요. 한 번씩 아프면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한 번씩 아프면서 큽니다. 제가 둘째 애가 2008년식이니까요. 2008년식 7세 지금 실세예요. 둘째 애가 2008년도 11월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큰애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얘가 태어났는데 구렛나루가 길러서 나온 거예요. 와, 넌 진짜 태생이 다르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응? 엘비스냐 너? 되게 좋았어요. 근데 둘째는 태어났는데 한 32주 만에 나왔어요. 32주에서 36주, 33주 정도 된 것 같네요.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이게. 2.3kg 남자애인데 이거 문제가 있어. 아직 마음에 안 들었어요. 큰애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둘째는 되게 좀 이렇게 딱 곁눈질로 봤어요. 애 엄마가 되게 속상해하더라고. 응? 왜 둘째는 안 이뻐하냐고. 그런데 애 엄마는 둘째를 이뻐하거든요. 뭐 내리사랑이라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둘째를 이뻐하는데 저는 처음에 좀 얘가 안 이뻐요. 솔직히 처음에 안 이쁜 거야. 너무 이게 안 이뻐. 그래. 그런데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사회부가 탈장이 생겼어요. 탈장.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오기 전에 100일 되던 때 수술을 하게 되겠어요. 얘가 사회부 탈장 수술을. 그러면 100일 태어난 아이가 수술을 하는데 한겨울이었어요. 그때가 한 2월쯤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주대학병원에 난방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날 어른도 추운 그때 난방이 고장난 그곳에서 둘째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화이팅! 잘하고 와! 이렇게 하고 애 엄마는 벌벌벌 떨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의 차이 같더라고. 아기 엄마는 막 울어요. 뭐 죽으러 간 것도 아니고 낳으려고 가는 건데 왜 우냐고. 근데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애 엄마는 이제 잘하고 왔다고 막 좋았는데 저는 그때 되게 심각했어요. 애 입술이 파래. 한기에 이미 노출이 많이 돼버린 거예요. 얘는 좀 고생 좀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이가 콧물을 달고 살기 시작하는데요. 5세까지는 콧물을 계속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소총용탕을 줬겠죠. 단 한 번도 다른 약을 주지 않고 소총용탕만 줬습니다. 그냥 소총용탕. 다시 태어나도 소총용탕만 줬어요. 그런데 2.3kg로 되게 저체중에 왜소하게 태어난 아이가 얼마 전에 카카오톡으로 사진이 왔어요. 애가 유치원에서 씨름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다는 거야. 다 넘어뜨리고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찌됐건 제 방법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되게 기쁩니다. 지금 자녀분들 중에서 비록 양에 안 차고 조금은 작고 조금은 안 크고 뭔가 부족한 아이가 있다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시련을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접근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앞으로만 가면 됩니다. 근데 자꾸 급하게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급하게 얼른 나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조금 늦더라도 옳은 방법으로 가야 돼요. 애들 공부 처음에 할 때 암기 과목 위주로 하나요? 국영수 위주로 하나요? 국영수 위주로 해야 됩니다. 베이스가 튼튼해야죠. 베이스가. 그래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조금은 늦더라도 소총영탄과 어떤 뭐 소화제 이런 거 가까이 하면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같은 눈높이에서 집에 불도 일찍 끄고 둘째 셋째도 생기고 좋잖아요.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해서 제가 성장 클리닉 해보면서 어떤 게 그럼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는가 또 데이터를 내봤어요. 잘 안 자라는 아이들은 맞벌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안 큽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냐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늦게 퇴근을 합니다. 9시, 10시 퇴근하면 밥 먹고 나서 엄마 아빠랑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려면 아이는 11시, 12시에 자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은 10시부터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시 사이에 뭐 끝난다고 해요. 그러면 10시에 숙면에 들어가 있는 아이하고 12시에 숙면에 들어가 있는 아이하고는 갖다 쓸 수 있는 호르몬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찍 자는 아이들이 잘 큽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신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낮에 땡볕에서 운동하죠. 야구해요. 피곤하잖아요. 저녁 일찍 자야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조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살 길은 중산층 가정에서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중1, 중2 때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키가 안 컸어요. 제가 그 전까지 굉장히 제가 우수한 신체 골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를 1시까지 딱 하면서부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딱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자고 딱 1시까지 하고 자고 키가 안 커요. 저는 우리 애들은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잘 커야 된다. 이게 제 지론이거든요. 일찍 재우세요. 애들을 일찍 재우시고 일찍 재울 때 애들만 억지로 일찍 재우지 마시고요. 같이 불을 꺼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자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3번에 적었죠. 소화효소. 제가 강아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또 강아지를 예를 들게요. 도그쇼에서 1등하는 강아지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도그쇼에서 1등한 강아지를 만드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어릴 때부터 많이 먹인다. 두 번째, 어릴 때 조금 먹인다. 정답이 뭘까요? 두 번째. 도그쇼에서 1등한 강아지들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요.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면 도그쇼는 뭐 영리한 강아지를 뽑는 게 아니에요. 도그쇼는 신체가 아주 건강하고 모질 상태가 좋고 치아 좋고 눈 뭐 이런 거 정확한 자세로 서고 굉장히 우량하다고 싶은 강아지를 뽑는 거거든요. 거기 강아지를 만드는 방법은 5개월 때까지는요. 강아지가 5개월 때까지 그러면 우리 나이로 하면은 10살, 11살, 12살 정도 되나요? 그때까지는요. 운동을 많이 시켜요. 햇볕에서 막 뛰게 합니다. 자연에서. 그리고 소량을 먹여요. 절대 많이 안 줍니다.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7알만 먹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가 먹는 양의 7알만 먹이는 게 건강하다고 나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애는 분유를 2통씩 먹어. 남들은 1통 먹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 애는 남기는 미덕이 있어. 남들은 1통 먹는데 한 20%는 늘 남겨. 괜찮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렇구나. 네가 잘 크려고 그러구나. 많이 안 먹고 적게 먹되 막 운동을 시킵니다. 햇볕에서. 그 태양을 받게 해요. 그런 다음에 6개월, 7개월쯤 됐을 때 식사량을 좀씩 늘려나가요.
그러면 7개월 넘어서면서부터 그 뼈대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골격이 좋은 강아지가 되고 모질도 좋아지죠. 그래서 햇볕하고 소화가 중요한데요. 어렸을 적 소식을 한 강아지들이 잘 체하지도 않겠죠? 설사라든가 이런 병도 안 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도 어릴 적에 지금 패스트푸드, 피자, 치킨 너무 많이 먹고 과다하게 먹고 그래서 체해 답답해. 그럼 어때?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체했어요. 그래 콜라 2컵 마시고 넘기자.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음식이 소화가 안 됐는데 억지로 밀어서 내리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전에 체했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김장독에서 김치를 빼가지고 이걸 말아가지고 꿀꺽 삼키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식사량을 늘리되 어려서 햇볕을 많이 먹여야 돼요. 그리고 직업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프로바둑 기사. 프로바둑 기사가 골격이 좋나요? 안 좋나요? 그냥 보통 체구에 작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바둑을 좀 좋아하는데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가 있어요. 대단하죠. 중국의 최고로 유명하다는 구리라는 중국 바둑 기사가 있는데 이세돌하고 10번의 바둑을 둡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의 한 부자가 상금을 걸었어요. 10억인가 9억을 걸었어. 둘이 10번 맞짱을 해서 6승 4패. 우위를 점한 쪽이 9억 5천을 가져갑니다. 2등은 경비 5천만 원.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현재 2국까지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세돌이 이겼어요. 1국도 이겼고 2국도 이겼습니다. 일단 큰 돈이 걸리면 잘 안 져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큰 돈이 걸리면 잘 안 지더라고 걔네들이. 그런데 그 이세돌이나 뭐 이런 바둑 기사들이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머리를 많이 쓰냐면 바둑 한 판을 두고 나잖아요. 그럼 세계 대회에서 바둑 한 판을 두고 나면은 몸무게가 2kg에서 3kg가 빠집니다. 그냥 한 판 이렇게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정말 죽게임 사기로 두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가 승부를 가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그런 이세돌 같은 프로바둑 기사가 나오려면 초중고부터 늘 생각과 사유, 깊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늘 생각하고. 자, 그러면 밝고 약간은 아이답고 아무것도 모르고 잘 웃고 헤헤 웃고 뛰어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잘 클까요? 엄마 저 고독해요. 엄마 오늘 왠지 제가 외롭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잘 클까요? 예, 아이다운 아이들이 잘 큽니다. 아이다워야 돼요. 아이는. 아이가 화장실 앉아서 신문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은 어른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확실히 성장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됐을 때 애들이 이야기 대화를 해보면 철없는 아이들이 잘 커요. 철이 있고 너 조숙하구나. 네. 그래, 너 꿈이 뭐니?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애들은 잘 안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특히 요즘에는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1, 2, 3, 4학년 때 저는 너무 많은 복잡 다단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키는 걸 그닥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미래가 어두우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 넌 4학년이니까 넌 이제 충분히 성분 기본 영어를 할 때가 됐어.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4학년 때는 보통 중1 과정을 마스터를 해야 된단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치동 아이들이 학원가 아이들이 키가 안 커요. 그래서 그 동네 한의원이 성장 클리닉이 잘 됩니다. 어려서부터 짐이 어깨가 무거운 거죠. 저는 제목을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잘 키우기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크게 키우기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크게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비록
아이 원장님 때문에 저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건 오직 크게 키우는 것만 제가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 아이답게. 그래서 사실 이 스마트폰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성호르몬의 분비가 잘 되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게 쉽게 노출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할 거리가 많아져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을 좀 작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게임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안 좋죠. 게임에 노출이 많이 되면 안 좋습니다. 집에서 PC로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던가 그러면 그 아이들의 게임 자체가 되게 사회예요. 거기가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탈퇴를 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희노애락이 다 있죠. 그런 걸 좀 떨어지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게임, 스마트폰, 일찍 재우기, 아이답게 하기 이런 게 좋습니다.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운동을 하면 좋느냐 그런 게 있는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키가 안 자라서요 다음 달부터 역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근육을 만드는 운동은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민첩하거나 순발력을 만드는 운동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배드민턴 같은 건 좋겠죠. 점프를 해서 때리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어렸을 때는 롤러스케이트를 탔는데요. 요즘엔 롤러브레이드가 있더라고요. 롤러브레이드를 우리 아이가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운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허벅지라던가 종아리에 근육이 잡히면 특히 허벅지 바깥쪽으로 근육이 잡히면 키가 안 크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롤러브레이드를 사주시되 짧게 타는 게 좋지 막 길게 타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1, 2, 3학년 혹은 5, 6, 7세 이 정도 된다면 다리를 많이 만져주세요. 정말 핵심이에요. 그 다리 앞뒤로 엄마가 많이 만져준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성장 클리닉이 별다른 게 아니었고 이미 말씀드렸던 그 방법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다리를 만져줬어요. 그 혈자리 따라서 다리를 만져줬습니다. 이렇게 오면 그리고 경혈점을 침이 아닌 진동이 있는 기구로 자극을 해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뭐 사이클 막 심하게 많이 타면 어때요? 적당히 타면 좋은데 많이 타면 근육이 붙겠죠? 안 좋습니다. 배구, 점프 많이 하죠? 점프하죠. 방향성 위로 가는 운동은 다 좋습니다. 농구 이런 것도 괜찮고요. 태권도 좋겠죠. 유도, 레슬링 이런 것들 근육을 만들고 힘을 키우는 운동은 그닥 도움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잘 자라고 크게 자라고 이런 게 있어요.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열날 때 감기 걸렸을 때 그리고 저도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만은 40대든 50대든 60대든 체하지 않고 소식을 하고 소화효소 분비가 잘 돼야 되고 핵심이에요. 입에서 침이 안 도는 사람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보면 침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석류가 있어요. 석류를 제가 막 쪼갰어요. 탁 씹었습니다. 제가 이거 말을 하는 순간 침이 지금 돈다면 그분은 건강 상태가 괜찮아요. 침이 좀 돈다면. 근데 석류? 씹었어? 그런데 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 건강 상태 소화기에서 침이 분비가 잘 돼야 돼요. 자, 그럼 사람은 유쾌할 때 침이 분비가 잘 되나요? 불쾌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침이 분비가 잘 되나요? 유쾌할 때 분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유쾌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제주도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뭐 온라인 상담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어찌됐건 죽을 죄를 졌습니다마는 성음교회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허대강 목사님 뵙고 그리고 한미란 지사님 때문에 인도받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이 교회에서 참 좋았던 건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있고요. 네, 커피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어떤 강요하거나 이런 느낌도 없고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광주의 작은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서 권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기도를 하면 좋대요. 이 교회가 그러면서 늘상 너 엄마 무시하지 마라고 엄마가 기도하면 군말리에 있어도 너 뭐 하는지 다 보인다고 늘 그런 말씀하시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 교회가 저랑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짧은 지식이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평소 궁금하거나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고요. 꼭 키 크거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 제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걸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네. 네.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청심환은 심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일까요? 시원하게 하는 약일까요? 시원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IQ가 다들 120 이상은 돼요. 청자는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시원한 느낌이에요? 시원한 느낌이죠. 청심이라고 그랬어요. 시원하겠죠. 자, 놀라면 심장에 열이 생기겠죠. 두근두근 뛰면서. 그걸 시원하게 식히면 좋겠죠. 그게 청심환입니다. 자, 내가 피곤해, 짜증이 나. 그 이유가 누군가 나에게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 응? 아침에 남편이 나가면서 너는 뭐 저거 해가지고 싸웠어요. 심장 열이 생겼어.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심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다면 청심환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3일 동안 노역을 하고 왔어요. 쉬운 말로 노가다를 뛰고 왔어. 그래서 너무 피곤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약은. 그때는 잘 꿀물이 좋겠죠. 그의 목적,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청심환은 심장이 원인이 된 사람. 그래서 청심환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심장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은 불면증에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소화제는 어떤 소화제를 준비해야 하나요? 네, 한방 소화제 준비해 주세요. 한방 소화제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요,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청구를 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은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달라고 하면 잘 안 주는데요. 금단비가 한의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좀 많이 드리기도 할게요. 한방 소화제 종류는 뭐 향사평이산을 제가 전 주로 쓰는데, 향사평이산을 쓰는 이유는 향사에서 향자가 향부자의 향자를 쓰는데요. 향부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약이에요.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내가 사는 것에 어떤 괴리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 죄다 화려하고 잘 사는 것뿐이고, 실제로 내가 사는 걸 쫙 둘러보면은 참 비루하고 격도 없는 것 같고, 이랬던 괴리감이 늘상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사평이산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 향사평이산이라던가 뭐 이런 한방 소화제는 다 됩니다. 한방 소화제도 종류가 좀 있긴 한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맹시소치환 이런 것도 쓰기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아무튼 뭐 또 전화를 따로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소화제는 분명히 이분께서 아진탈이냐 회스탈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한방 소화제로 해드릴게요. 네. 손발이 찬 이유는 무엇이며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손발이 찬 이유도 다양하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가 제주대학병원에서 차가운 날 서해부 탈장 수술을 하고 나와서 손발이 차가워졌거든요. 그럼 뭘까요? 이유가 한기가 들어온 거겠죠. 이쪽으로 해서 한기가 들어온 거겠죠. 배가 차가운 게 원인인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지말단으로. 근데 늘상 그 사람은 뭔가를 생각하는 직업이 있어요. 프로그래머. 운동선수가 손발이 차가워요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야구선수인데 손발이 차가워요 이런 사람 없어요. 왜? 늘상 혈액순환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손발이 찬 이유가 이걸 적은 걸 봐서는 여성분이고 갱년기라던가 이쯤 됐거나 아니면 좀 젊으신 분이라면은 산후관리가 잘못됐거나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산후관리가 원인인지 아니면 갱년기가 원인인지 어찌되었건 심장순환이 안 된 것인지 말초순환이 안 된 것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말초순환이 안 됐다면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그분에 맞게 병적인 게 있다면 뭐 한간에 유행했던 요로법이라던가 요로법이란 건 뭐 자기 오줌을 마신다고 하는 건데요. 뭐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도 약간 굉장히 어떤 뭐 좀 단계가 진행된 병증의 환자들한테는 적용을 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강차부터 해가지고 민간적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본적인 방법은 뭐 조금 근본적으로 들어가자면 결국은 하복부가 따뜻해야 되는데 뭐 반신욕이 좋다던가.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몇 세, 일단 성별 남, 여, 몇 세, 뭐 이런 게 보통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저희가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얼굴 여드름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고 싶어요.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뭐 호르몬 과다 분비라던가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농성인 경우에는 음식물에서도 많이 와요. 튀긴 음식, 뭐 치킨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탕수육. 너무 고열량의 음식을 많이 먹죠. 그래서 생긴 경우가 있고요. 화농성이 되죠. 그 다음에 극심한 스트레스. 청소년 아이들이 요즘 뭐 빵 셔틀을 한다던가 자꾸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던가 그러면 생길 수가 있겠죠. 부위에 따라서도 다 다르죠. 청소년 아이가 생리를 한다면 그런데 턱 주위라면 그 아이는 포궁이 자리를 아직 못 잡은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여성 아이인데 이마에 여드름이 많다. 그러면 뭔가 골똘히 고민거리가 있는 심장에 열이 있겠죠. 어떤 아이가 여드름이 있는데 입술이 자꾸 말라. 그럼 어때요? 화가 많이 있는 아이나 있겠죠. 그럼 엄마하고 사이가 어쩐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예. 요즘 여자아이들 성조숙죽으로 걱정이나 고민이 생깁니다. 10살 여자아이입니다. 식생활에서 계란, 우유, 콩, 두부 등 전보단 덜 먹이고 피하고 있는데 옳은 방법인가요?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은 서로 역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 모델 중에 여자 모델인데 키가 한 175쯤 돼요. 그런데 힙이라든가 가슴이 발달한 모델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 여자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조숙증 우리가 두려워한 게 성호르몬 분비도 잘 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잘 된다면 걱정할 게 없는데 성조숙증을 걱정한 이유는 뭐냐?
성 호르몬 분비가 잘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저숙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음식물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이라던가 일찍 자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음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뭐 여기 뭐 정말 혹시 여기에 치킨집이라던가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치킨을 먹을 때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 성장 호르몬이 잘 빨리 해가지고 성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 몇 개월 만에 그냥 닭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공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육류 중에서도 닭이 가장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라고들 해요. 그런데 적당히 먹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계란, 우유, 콩, 두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골고루 먹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고 근본 원인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일본으로 났던 게 수면이었어요. 수면. 일찍 자느냐. 그다음에 아이가 성향이 밝느냐. 조숙하진 않는지. 너무 공부에 많이 자기 생각을 쏟진 않는지. 활발하게 잘 뛰어노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축구 선수인데 키가 작습니다. 운동량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운동은 어찌됐건 햇볕 아래서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체질 쪽으로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같은 운동 선수인데 많이 검고 마른 편인지 아니면 얼굴이 희고 뭐한 편인지 거기에 따라서 약도 달라지고 뭐 생활 패턴이라던가 음식도 좀 달라지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런 분들은 조금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축구 선수인데 어찌됐건 현대 축구는 왁구가 중요합니다. 왁구가 좀 나와줘야 돼요. 왁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그 아이의 어떤 뼈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인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어떤 키, 유전적인 것도 따져보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뭘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저랑 한번 오시면 제가 한번 자세히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를 데리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전반적인 상담이 가장 필요한 케이스로 보이고요. 살찔 때 배만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살찔 때 배만 나오질 않고요. 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겁니다. 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거고 가장 1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살찔 때 배가 먼저 나오지 종아리만 먼저 이렇게 굵어진다던가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네. 꿀물이 뚱뚱하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먹어도 되나요? 이건 일단 뚱뚱한 사람 먹어도 상관이 없고요. 뚱뚱한 사람이 진짜로 금해야 될 게 있다면 사실은 냉수라던가 이런 게 안 좋죠. 차가운 물이 살찌는 것에선 최대의 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살이 쪄 있다는 거는 일종의 일단은 부종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의 몸이 일단 습하다는 거잖아요. 습한 사람은 따뜻한 건가요? 어찌됐건 차가운 것에 해당가요. 자, 그러면 현재 뚱뚱하다는 거는 조금 태워서 말려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계속 냉수를 먹여주는 게 좋나요? 태워주는 게 좋겠죠. 냉수를 먹여요? 안 돼요. 그럼. 그래서 자, 그럼 꿀물을 먹일 때 뚱뚱한 사람이라면 시원하게 해서 먹이는 게 좋나요? 따뜻하게 해서 먹이는 게 좋나요? 따뜻하게 해서 먹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당뇨병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 인터넷에 옥션이나 뭐 이런 데 치면 마스코바도라는 게 있어요. 마스코바도는 미네랄이라든가 칼슘이 들어있어요. 설탕인데 비정제 설탕입니다. 이 비정제 설탕을 집에 상비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백설탕을보다는 맛이 좀 깔끔하진 않는데 구수한 맛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열나서 잘 안 먹고 문제가 있고 기운을 못 차릴 때, 아이들이 안 먹을 때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이 설탕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을 이겨내고 아픈 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 필리핀 농장 같은 데서 그 많은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탕수수 하나 배에서 막 먹으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도 당뇨병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탕이 안 좋은 이유는 설탕이 분해되고 이런 과정에서 칼슘이라든가 게 소비가 되거든요.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 뼈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막는데, 이 마스코바도는 괜찮아요. 한 20% 이상이 칼슘, 미네랄 이런 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스코바도 쳐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자, 손과 발에 허물이 벗겨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의학에서는 손과 발에 허물이 벗겨지는데 그 사람이 축축하고 땀이 많은 사람인지 마르고 건조한 사람이 원인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축축하고 땀이 많은 사람이라면 습을 없애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마르고 건조한 사람이라면 진액이 부족한 거겠죠. 그러면 약도 습하고 축축한 사람이라면 창출이라던가 습기를 빼주는 쪽으로 처방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건조하고 마르고 손만 건조하고 벗겨지는 게 아니라 머리도 푸석푸석해, 가려워, 몸도 가려워, 건조하고 이런 분이라면 이분은 진액, 아까 말씀드렸던 사물탕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약을 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 밑에 좋은 질문이 있어요. 습진약 처방에 발라도 그닥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자, 습진약이란 건 뭔가요? 원인을 치료한 건가요? 결과를 보고 처방을 한 건가요? 이 사람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깊숙이 있는데 치료가 안 하고 겉으로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자꾸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치료를 하면 이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 체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체질, 차가운 체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신 요지는 차가운 체질이면 따뜻한 음식을 좀 가까이 하고, 차가운 체질은 좀 반대로 뭐 따뜻한 체질이라면 좀 시원한 것도 좀 먹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 같은데요. 따뜻한 것도 여기만 따뜻한 경우가 있고요, 여기만 따뜻한 경우가 있고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체질이든 따뜻한 체질이든 냉수보다는 온수를 한국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인 생활 자체가 정수기에서 물을 빼먹을 때 보면 다 냉정수기,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우유를 냉장고에서 보관하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다 차가운 걸 가까이 먹게 돼 있어요. 제가 냉장고가 들어온 게 저희 집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냉장고가 들어왔거든요. 그전에는요, 한여름에도 보리차가 없으면 끓인 물을 마셔야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려서부터 시원한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 많이 냉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록 아이가 엄마 목말라요, 갈증 나요, 나 더워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하복은 냉할 수가 있으니 미진하거나 냉수를 금하고 온수를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비타민 및 보조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타민 및 보조제는 많이 있죠. 제가 일단 권해드리는 건 종합 비타민제 먹이신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간단한 거 먹이시는 게 좋죠. 보조제도 그렇고요. 근데 이걸 정답은 없습니다. 어디 비타민이 좋다. 근데 비타민 중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종합 비타민제하고 비타민 L을 먹이면 된다고. 비타민 L. 비타민 L은 러브의 약자예요. 러브. 엄마가 어떤 비타민을 먹여도 사랑으로 먹이는 거하고 그냥 너 비타민이야 먹어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먹는 비타민 보조제는 그 아이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요. 그냥 종합 비타민제. 저도 우리 애가 있지만 비타민제는 예전에 파마넥스 거 조금 먹이다가 지금은 워낙 밥 잘 먹으니까 안 먹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장판 검사를 언제 해야 하나요? 여자가 생리 시작하면 많이 안 커서 고민입니다. 여자는 언제까지 키나요? 통계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초경을 하고 한 8cm에서 10cm까지는 커요. 초경을 해도. 간혹 더 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초경을 한다고 하면 빨리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 초경하고 많이 크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어찌됐건 초경을 일찍 한 아이들이 성장이 빨리 스탑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게 뭐 2차 성징이 보이는 그 시점이 돼서 성장판 검사를 해서 다칠 염려가 있다라던가 혹은 좀 다른 애에 비해서 좀 경과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해야 되는 정답은 없고요. 6학년 때 하든 5학년 때 하든 해서 뼈나이 비교를 해봐가지고 아이가 너무 좀 빠르거나 그러면 늘상 대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성장판 검사는 그닥 비싸지도 않고요. 가까운 데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잘하고 있다면 굳이 걱정하거나 미리 막 염려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세 남자입니다. 자주 피곤하고 힘이 없고 그래요. 자도 졸려요. 약을 먹는 게 나은지 비타민 먹는 게 나은지 운동을 하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네. 약을 먹는 것도 좋고요. 비타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고 그분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심리적 상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에너지 소비가 없는지 술, 담배를 얼마나 하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제한을 하면서 약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한다면 좋겠죠. 제일 좋은 게 밥도 잘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50대 남자입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입술에 수포가 자주 발생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면역계 쪽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부위에 생기기도 하고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뭐 다 입술 주위에 생기기도 하는데 면역 수치가 좀 떨어진 거죠. 그럼 면역 수치, 입술에 수포가 생기지만 일단 면역이 잘 다운된다고 생각을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단식을 먼저 해주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좀 집에 가족력도 있어. 뭐 부모님은 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뭐 이런 게 있다라면 정말 해독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단식 후에 해독 주스를 먹는 방법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변비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또 제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대답은 한의학적 사고는 그렇습니다. 어떤 현재 증상에 대해서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머리가 아파요 하는데 머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 동의보감에 원인이 한 16가지 있어요. 체해서 머리가 아픈 경우, 심장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 변비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 등등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증상들이 개개인마다 다 원인이 다른 거예요. 개개인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이 있었나요? 아담과 이브야, 너에게 내가 항생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줄 테니 머리가 아프면 이걸 먹고 통증이 생기면 진통제를 먹어,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나름대로 굉장히 완벽하게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다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경쟁을 이기고 엄마랑 아빠랑 함께 노력을 해서 수많은 경쟁을 뚫고 태어난 나름대로 뜨거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라든가 두려움, 뭐 안 좋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밸런스를 잘 맞추면은 반드시 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못 잡고 안 좋은 악습관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치료 방법이 계속 지속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늘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항상 중심을 잡으시고, 간단합니다. 이치는 뭐 잘 자고 늘 즐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근심 걱정 덜하고 뭐 이런 거, 욕심 좀 덜 부리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찌됐건 분당 섬교에서 제가 이제 뭐 아주 약한 지식이나마 이 시간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뭐 저에게 메일이라던가 이런 걸 주시면 제가 좀 상담을 또 해드리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마련해 주신 뭐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IQ 120 이상의 모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